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 손해배상인데, 이 손해배상에는 법정 손해배상이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그 딱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 사실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한번 보시면 되는 건데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길래 제가 이거를 좀 추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용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내용 진짜 없어요. 근데 내용은 없지만 이 또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고, 이 법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명확한 차이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번 잠깐만 보시면 되실 거예요. 시간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일단 읽고 볼게요. 법정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손해배상이 있어요. 이걸 도입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근거는 여기에 있고, 뭐냐면 고의, 중과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한 책임을 물어 피해에게 3배까지 배상액을 부과. 근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1과목인가 2과목에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양벌 규정이라고. 취급자가 있고 처리자가 있고 책임자가 있으면 같이 처벌받는다고. 그래서 수탁사 같은 경우도 같이 처벌받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법정 손해배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정 손해배상은 300만 원 이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 금액의 3배. 그래서 피해를 입증하는 게 이렇게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렇게 있고,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말이 어려운 거지 그렇잖아요. 법령에 써있는 말이 어려운 거지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풀이를 해드릴게요. 일단 우측에 있는 거 일단 다 제가 손으로 써서 다 만들었으니까 중요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하나하나 다 읽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제가 이 포커스를 집어 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이게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1초면 딱 넘어가겠지만 전 너무 아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별 다른 내용 없고요. 우리나라에는 손해배상 제도가 두 가지가 있다. 이거랑 이게 있다는 거고, 법정 손해배상은 300만 원까지, 그리고 정보 주체가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입증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하지만 반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확히 내가 얼만큼 손해 입었는지 피해를 입은 정보 주체가 입증해야 된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처리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달려져 있었고,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취득한 처리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 경감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제가 늘 똑같아요. 항상 똑같이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항상 매번. 그럼 전 매번 똑같은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똑같이 해드릴게요. 자, 홍길동이 있어요. 자, A가 있다고 쳐. A가 어떤 B라는 기업한테, B라는 기업이, 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어떤 A라는 기업이라고 하죠. 통신사라고 할게요. B라는 홍길동이 이 통신사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고가 났어요. 침해 사고. 용어도 중요한데.
통신사 망법이잖아요. 망법은 뭐 개인정보 사고든 무슨 정보보호 사고든 용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용어를 자꾸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용어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어떤 해킹 사건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침해 사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용어 이거 뭐 많은 시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용어도 뭐 망법에 의해서 뭐 사용되는 용어가 있어요. 이때 침해 사고예요. 어쨌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침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또 머릿속에 하얘지네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침해 사고 났는데 C라는 임꺽정 있어요. 임꺽정도 여기 A통신사 소속이에요. 근데 B는 피해를 입었어요. 실질적으로 침해 사고 나서. 그래서 뭐 중국에 개인정보가 팔렸어요. 그래서 중국에 보이스피싱 일당한테 넘어갔다고 해요. 개인정보가. 그래서 피해 금액을 1,000만 원을 손해를 봤어요. B라는 개인정보 넘어갔고 C는 피해본 게 없어요. 물론 여기 A통신사 소속이에요. 소속이 아니라 가입자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은 C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C 임꺽정 피해 봤나요? C는 피해를 안 봤어요. 실질적인 피해를. 그쵸? 그러면은 땡 처리하는 거죠. A 기업에서 당신은 피해를 본 게 없으니까 300 이하로 우리 합의를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예요. 이게 법정 손해배상이고 B는 홍길동이죠. 홍길동은 법정 손해배상 할 수 있어요? 물론 기업에선 그러겠죠. 물론 기업에서는 300만 원 이내로 300만 원 이내니까 뭐 100만 원 이 임꺽정은 우리가 C한테는 100만 원의 합의를 받는데 당신은 우리가 인심 썼어요. 300만 원까지니까 300 이빠이 다 저희가 해드릴게요. B 어떻게 해요? 억울하죠. 분쟁조정위원회 갈까요?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배운 데에서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한 가지 더 배우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요. B는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손해봤는데 300만 원 받으면 아깝잖아요. 아까운 게 아니라 억울하죠. 700만 원이 더 손해봤는데 이것만 손해봤겠죠. 정신적 피해 보상도 있고. 이럴 때 할 수 있는 홍길동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홍길동은 내가 1,000만 원 피해를 봤어. 이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1,000만 원 손해봤는지, 실질적으로 100만 원 손해봤는지, 500만 원 손해봤는지. 우기잖아요. 기업은 저평가하려는 성향이 있고 고객은 과평가하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뭐 정량적 방법을 쓴다면 전문가가 판단하는 방법이라면 델파의 방법이 있다고. 정성적인 방법을 쓴다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깨끗하게 지울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를 내가 얼마만큼 입었는지 내가 입증해야죠. 어떻게 해요? 억울한데. 근데 법정 손해배상은 물론 저는 약간 지금 표현을 늘 말씀드리는데 극과 극으로 표현을 드렸어요. 이해하기 편하시게. 내가 임꺽정이 피해를 안 봤으니까 내가 원래 이것도 원래는 임꺽정이 내가 얼마에 피해 봤으니까 해야 되는데 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굳이 번거롭게 바쁜 시간에 내 시간을 쪼개면서 내가 100만 원 손해봤는지 300만 원 손해봤는지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면제 조건이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냥 300 이내로 퉁 치는 거죠. 반면 징벌적은 기업에서는 저평가하려고 하고 고객은 과평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입증을 해야 돼요. 물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도 있겠죠. 뭐 실질적인 피해 금액 플러스 뭐 정신적 피해 보상 해가지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침해 사고 날 때 뭐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핌스가 있었고 정보보호에는 ISMS가 있었잖아요. 이 인증을 취득을 한 기업들은 어떤 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 그 과징금의 벌금의 얼마를 깎아주는 거예요. 인증 제도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거 통합돼서 ISP죠.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ISP를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19년도 이제 4월 넘어가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ISP는 아직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컨설팅을 하게 되었는데 제 자랑이네요. 국내 최초 타이틀 달았네요. 제가 여기 컨설팅 했으니까. 네, 그 기업은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 ISP 이번에 최초 심사를 받았어요. 저는 최초 타이틀을 땄습니다. 제가 ISP 최초 심사를 받는 곳 컨설팅을 했으니까 나름 자부심 생기네요. 네, 어쨌든 이건 쓸모없는 내용이지만 어떤 A라는 기업이 ISP를 땄어요. 그 뭐 인증 심사 비용 한두 푼 아니겠죠. 뭐 최소 한 5천만 원, 1억 뭐 하죠. 돈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업은 물론 이렇게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드렸지만 이 기업은 돈 많이 썼어. 정보보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근데 침해 사고 났어. 이 기업은 그만큼 뭐 돈을 썼으니까 우리가 깎아주자. 물론 그 뜻은 아니에요. 그만큼 정보보호 활동을 했으니까 불의의 사고가 났기 때문에 좀 경감을 해주자. 이런 의도겠죠. 어쨌든 이런 인증 제도를 받은 기업은 뭐 100분의 50, 그러니까 최고 50% 깎아줄 수 있다는 거죠. 뭐 가진금 뭐 1,000만 원 나오면 500만 원까지니까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깎아주겠죠. 뭐 물론 제가 표현을 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했나요? 뭐 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좀 이렇게 점점 조심스러워지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막 재밌게 하는 게 원했는데 점점 이렇게 제 의도하지 않게 점점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이제는 농담 따먹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렇게 단어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그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이게 많은 분들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는 애초에 이렇게 좀 소규모로 하려고 했던 포커스였기 때문에 포커싱을 그쪽을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좀 농담 따먹기도 하고 재밌게 약간 좀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좀 많이 좀 조심스러워졌어요. 여러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극단적인 이제 비교 방법을 많이 좀 삼가를 할게요. 대신 뭐 다르게 더 이해 잘 될 수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법정 손해배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내가 피해를 봤으니 300만 원 이상 넘어갈 것 같아. 억울하잖아요. 만약에 300만 원 이하가 안 돼요. 그러면 굳이 번거로우니까 이 자체가 너무 번거로워요. 서류도 많고 내가 또 피해액도 입증해야 되니까 300 이하야. 오케이, 나 그냥 300 이하로 받을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300만 넘어가면은 억울하잖아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그거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주체 권익을 본다면 물론 다른 법령보다 기부법 일반법이기 때문에 이 더 포괄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다루고 개인정보 정보주체 권익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어쨌든 법령이든 현실이든 피해를 보시는 분이 제일 번거로워요. 힘들죠. 피해를 안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이런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거고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한층 더 공부를 매번 하시죠. 그 교육 받으시고 항상 기업 입장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지켜야 될 뭐 요즘에 많이 사용 안 하는 뭐 주민등록번호 그런 고유식별 정보 같은 거는 상당히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예요. 결국에는 개인정보는 남이 해준다고 기다리면 안 돼.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것이고 뭐 회원가입할 때 고유식별 번호를 요구하면은 왜 요구를 하는지 한번 꼼꼼히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가가 되셨으니까 살펴보시길 바래요. 이거 그냥 별 내용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가 나쁘면은 몸이 고생한다고. 저 이거 법령을 위원회라는 글자 너무 많이 봤는데 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법령을 정독을 한 5번 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저도 독한 놈이죠. 이거를 이해하겠다고. 그냥 해설서인가 어디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그림이 딱 그려졌는데 뭐 여기서 제자를 한 번 더 하면 이 법령만 읽고 머릿속에 이렇게 조직들을 구려냈다는 참 저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칭찬에 굶주렸습니다. 농담이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 조직들을 보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고 뭐라고 해야 될까? 각 조직의 최고 운영자의 직속으로 두라는 거고 별개로 꾸리라는 거죠. 개인정보위원회를. 이거는 지금 우리 국가기관이나 민간기업이나 똑같이 이거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국가기관이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는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는 총 15명이었나요? 15명이죠. 네. 총 15명.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여기는 상임위원이 있어요. 상임위원은 선거에 의해서 뽑힌 공무원. 이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위원회가 얼마나 파워가 막강한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장관을 생각하세요. 이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이 선출이 되잖아요. 자, 홍길동이 어떤 대통령 속된 말로 그냥 라인을 잘 탔어요. 라인을 잘 탔다고 칩시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장관으로 꽂았어요. 이 사람이 교육에 대해서 알까요? 알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을 환경부에 보내면 이 사람이 환경에 대해서 알까요? 뭐 BOD, COD, PM10, PM2.5, 질산화 녹스, 속스 알까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장관 옆에 보조해주는 차관이나 수석님들처럼 말 그대로 조언, 자문 역할이고 또 분쟁조정위원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분쟁조정위원회는 20명이 있어요.
왜? 각 분야별 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원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 물론 여기서도 낙하산이 와요. 낙하산이라고 표현은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되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죠. 위원장을 꽂아줘요. 네. 그렇게 위원장을 지정하고, 물론 공무원이겠죠. 그리고 위촉직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랑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에 보스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각 부처들은 각 부처 중에서는 행안부가 최고잖아요. 뭐든지 다 행안부한테 보고하죠. 매년 3월 개인정보 처리양에 대해서. 그 부분은 나 지금 이 다루는 내용이 아니니까 내부관리계획 수립하는 내용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 상임위원이 포커스죠. 전문위원은 암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다면 그냥 숫자 10명까지만 암기하세요. 그 이상은 뭐 너무 중요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뭐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전문위원회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자문 역할이라서. 자, 분쟁조정위원회는 20명, 인원수 제일 많아요. 그리고 60일, 50명 이상. 이거 다 제가 앞서 설명했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안 돼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은 10번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만큼은 확실히 무조건 한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집단 분쟁하고 단체 소송이에요. 집단 분쟁은 분쟁위원회가 화해를 시켜주는 거죠. 화해시키기 위한 조건이 있는 거고, 50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고, 단체 소송은 여기서 안 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추가로 여기는 피해보상 청구가 아니라는 점. 피해보상 청구 아님. 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뭘 정리할까?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집단 분쟁, 단체 소송,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법정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 읽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말 그대로 왜 법정 손해배상은 왜 300만 원인가? 실제 증거적은 왜 3배 이는가? 반드시 이걸 좀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암기하실 때, 제가 얼마 전에도 다른 분한테 어떻게 암기하냐는 질문을 받고, 근데 저는 약간 좀 특이하게 암기를 하거든요. 물론 글로 써요. 물론 이렇게 막 써서 암기하는 게 좋은데, 써서 암기하면 오래 못 가요. 그때뿐이에요. 그쵸? 근데 저는 지금 이거를 공부 안 하잖아요. 저는 졸업했으니까. 근데 제 머릿속에 이게 다 있는 이유가, 왜 기억을 하냐면, 제가 좀 자신 있는 부분이 기억력 부분에 좀 자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암기하냐면은 저는 절대, 물론 저도 처음엔 손으로 써요. 그래서 제가 쓰는 이유는 이거를 한 글자 한 글자 외우려고 쓰는 게 아니라, 막 쓰다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그냥 이 모양이 그려지는 경우를 보려고 쓰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거 좀 논의 대상인데, 저는 캡처를 찍어요. 왼쪽 법정, 지금 왼쪽이 법정이죠. 그 오른쪽에 증거적 있죠. 캡처를 찍으세요. 왼손 법정, 오른손 증거적. 자, 왼손엔 이런 내용, 오른손에는 이런 내용. 그리고 전체 캡처 찍으면 안 돼요. 부분적으로 왼쪽 캡처,
오른쪽 캡처, 왼쪽 캡처, 오른쪽 캡처, 이렇게 캡처를 쭉 하면은 왼쪽에는 이 사진이 스크린샷이 찍어지고 오른쪽에는 이 스크린샷이 찍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는 자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캡처를 사진을 찍으세요. 머릿속으로 찰칵찰칵 카메라 셔터 올려주시 이렇게 찰칵찰칵 찍으시고, 또 한 가지 연습할 부분이 뭐냐면 사진 찍은 거를 봐야 되잖아요. 앨범에서 꺼내서. 그냥 보면은 흐릿해요. 그쵸? 꺼내서 볼 때도 그 꺼내 보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서 이 사진을 꺼내 보면은 그냥 흐릿한 글씨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연습하면은 이 글씨가 선명하게 보여요. 네, 이렇게. 물론 좀 연습을 하시면, 저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이 기억은 평생 가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이미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막 어떤 걸 막 낙서하면서 여러분 이거 외우시라고, 이걸 외우지 말고 지금 이 자체를 외우라고,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상황을 암기하라고. 그 얘기예요. 이 글 외우면 오래 못 가요. 지금 제 목소리를 외우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좋진 않지만 제 목소리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걸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기억은 평생 가요. 절대 안 잊어먹을 거예요. 뭐 앞서 잠깐 제가 말했죠. 정량적, 정성적. 저 이거 두세 번밖에 안 봤어요. 근데 좀 정확히 기억하잖아요. 그거에 캡처 찍으세요. 정량적은 미국에 선호하는 방법. 그건 정성적은 유럽에 선호하는 거. 미국은 가치 산정할 수 있어요. 왜? 수치를 뽑을 수 있으니까. 뭐 어쨌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좀 논리적인데,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매번 책을 보세요? 하고. 저 매번 책 안 보거든요. 저도 이거 지금 졸업하고 나서 책 덮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암기를 저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지금 시험 난이도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진 자의 여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범위가 많아요. 근데 그 범위를 그냥 순순히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이해를 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럼 또 다른 부분, 아, 이렇구나. 하나하나 이해하고, 그러면은 그게 내 거가 되고, 특히 암기할 부분은 캡처를 찍으세요. 그 머릿속에서 그 사진만 꺼내 오시면 돼요. 물론 그것도 좀 훈련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시면은 진짜 쉽게, 물론 쉽다고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수월하게 이 시험을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즘에 좀 많이 바빠가지고 예전처럼 잘 준비도 못했고, 그런데 뭐 사실 편집할 시간도 없고 편집도 못하고, 또 아는 후배한테 편집을 부탁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생파일로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왜냐면은 시험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당장 이렇게 좀 빨리 급하게 올렸어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어쨌든 시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이런 거 헷갈려 하실 때가 아니거든요. 네, 빨리빨리 학습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